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포용과 혁신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40대와 제조업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대치로 우려감이 반영됐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모습인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과 항공 또 해운산업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도권 주택 매수자가 집값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더 세분화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크게 늘어서 이른바 꼼수 증여 또 편법 상속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가 오늘부터 나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접히는 차세대 TV부터 식사 주문을 받는 로봇까지 현지에서 취재한 최첨단 기술들을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도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포용과 혁신 공정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 문제를 해소를 하고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는 한편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규제 해소와 벤처기업 성장 등을 통해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북한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까?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를 이어가자, 또 남북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현실적인 협력 방안으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의 실현 그리고 올여름 도쿄올림픽의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 시대에 대비해서 내부적인 통합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상생 도약을 위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종윤입니다. 다음은 국제 정세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 약화로 중동 정세가 계속 초긴장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다행히 강세를 보였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류 기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유가는 꾸준히 오름세라고요. 네, 뉴욕 3대 지수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오른 28,703.38에 장 마감했습니다. S&P와 나스닥도 각각 0.35%, 0.18% 오른 3,246.28과 9,071.46을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보합세입니다. WTI는 0.4% 오른 배럴당 63달러 27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70달러 74센트까지 오르면서 3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고 68달러 9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은 굉장히 다행인데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더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서로를 공격하겠다고 엄포하면서 양국의 상황이 초긴장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은 이라크 남부 유전으로 충돌이 확산되거나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이 심해지면 국제유가가 $8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4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전망과 함께 행여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도 양국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10%가량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산업도 악영향을 받는데요. 지금 당장은 재고평가 이익이 늘어 정유사에겐 호재로 작용하지만 돌발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은 정유사들에게 원재료 가격만 오르고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정제한 원유를 원유로 쓰는 석유화학업계, 항공과 해운 등 운송업계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중동 지역 불안감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 지역 석유 가스 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원유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장은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더라도 사실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요. 정부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석유 수급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 안정에 필요한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존에 수립했던 비상시 대응 매뉴얼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약 2억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는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를 유지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59억 7천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9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의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9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과 비교해서는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59억 7천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선 8억 4천만 달러 늘면서 9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1년 전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상품 수지가 급감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10.3% 감소하는 사이 수입은 11.7% 감소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세세히 항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줄면서 여행 수지 적자도 좀 줄었다고요. 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3억 달러 줄어든 18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중국인과 동남아인 입국자가 늘고 일본 여행객이 줄면서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4억 달러 줄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가 반영된 건데요. 일본행 출국자 수는 1년 전보다 65% 줄어든 2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더 꼼꼼해진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따져서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가 누군지 가려내고 꼼수 증여와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앞으로 집값 조달 계획서 이 문서가 어떻게 좀 바뀌나요? 네, 지금보다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이 세분화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종류도 훨씬 많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 종류만 15종에 달합니다. 보유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서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 육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자금 출처 어딘지 분명하게 해서 꼼수 증여 막겠다 이런 취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단순히 증여 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부부나 직계 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되면서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보유세 인상 때문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과거보다 늘어서 충분한데 여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즉 공급 부족은 과장된 해석이고 오히려 물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35,700가구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오른 건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외지인과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서울시가 보유세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부동산 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가정하고 계산한 보유세 산정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에서 90%까지 올릴 경우 강남의 시가 35억 원 아파트 공시가는 24억 5천만 원에서 3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보유세는 970만 원에서 2,370여만 원으로 2주택자의 경우 1,880만 원에서 3,900여만 원으로 2배 오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0 개막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공식 개막에 앞서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의 우리 생활을 바꿀 신기술들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김동우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삼성전자가 어제 TV에 이어서 또 새로운 제품을 공개를 했군요. 네,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세계인들의 시선은 우리 기업들을 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가정용 로봇 AI 볼리를 첫 공개했습니다. 볼리는 사용자를 인식해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정용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AI 픽업을 해오던 기능이지만 고정형이어서 설치해둔 곳이 아니면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이처럼 이동형으로 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입고 운동을 하면 정확한 자세로 교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선보였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TV 기술 경쟁도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LG도 TV 신제품을 공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다운 TV를 공개했는데요. 아래서 올라오는 지난해 모델과는 달리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벽걸이 TV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거지를 해주고 드립커피를 내려주는 로봇팔과 인공지능 커넥티드 카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CES는 이제 가전전시회를 넘어서 IT와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경연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차 역시 미래 비전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도 개막 전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현대차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도심형 항공기를 공개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이동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해서 역동적인 인간 중심 미래도시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이동수단 서비스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5년간 100조 원을 미래차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지금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김현석 사장의 CES 첫 기조연설이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향후 10년을 경험의 시대로 정의하고 미래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인과 주거, 도시로 확장되는 삼성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미래 기술이 인간 중심 혁신, 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CES 2020이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여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기술 논란이 해를 넘겨서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열 정도는 좀 자제됐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미국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른바 이 8K 공방과 관련해서 다시 LG의 견제구를 날렸다고요. 네,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은 어제 CES 2022에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LG전자가 자사 TV 제품만 진짜 8K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어차피 제품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많이 사주고 선택해줘야 좋은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의 8K 올레드 TV보다 삼성전자 QLED 8K가 시장 판매량 우위에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베젤이 없는 2020년형 QLED 8K TV를, LG전자는 화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롤러블 TV 등을 공개했는데요. 기술력 강조를 위한 제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사가 우위에 있다는 신경전을 여전히 벌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해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였던 이파에서도 양사가 이렇게 좀 한번 맞붙었었는데 이번 CES에서도 날선 공방이 좀 이어질까요? 업계에 따르면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전시 참가 계약서에 참가업체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콘텐츠의 전시와 시연은 자제하도록 한 겁니다. 두 회사의 공방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에서 LG전자가 화질을 비교 시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서로의 TV 광고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과열 양상을 띄웠는데요. 양측은 이를 놓고 아직 물러설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의 기자간담회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모레 열리는데요. 권 사장이 어떤 말로 어제 한 사장 발언에 응수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다음은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한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소비자 500여 명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항공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약관 심사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개편,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와 별개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장 기자, 이번 개편이 사실 회사 측에서는 소비자 편익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편을 한 건데 어떤 점이 좀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습니까? 네, 우선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기존 70%였던 일반석 마일리지 최소 적립률이 25%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 이동거리만큼 10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던 좌석 등급도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어듭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우수회원제도 역시 한 번 조건을 만족하면 평생 우수회원 자격을 얻었지만 개편안에 따라 매년 우수회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자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1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40억 8,800만 원으로 전년에 390억 5,100만 원보다 89.5% 줄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큰 사건이 별로 없었고 또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상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수입 승용차 10대 중 3대는 메르세데스 벤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입차 판매는 줄었는데요.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차들이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지난해 벤츠 판매량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벤츠의 지난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78,1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벤츠 E클래스는 39,700여 대로 지난해 수입차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벤츠 E300 모델이 13,600여 대로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벤츠 E300 4매틱이 12,200여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벤츠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벤츠의 인기 자체는 높아졌는데요. 한동안 고공행진을 보였던 수입차 전체로 보면 좀 인기가 시들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24만 4,780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 넘게 줄어든 겁니다. BMW는 지난해 4만 4천여 대를 판매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해 12.5%나 줄어들었습니다. BMW 디젤 모델의 화재 사건 등이 판매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난해 시장 특징 중 하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안 꼽을 수가 없겠죠. 일본 차들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차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 차 판매는 36,600여 대로 1년 새에 19%나 줄었습니다. BMW 화재 사태 반사이익으로 지난해 상반기 일본 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하반기에는 판매 실적이 45%나 급감했습니다. 닛산의 지난해 판매 실적은 39.7%로 크게 나빠졌고 도요타의 판매 실적은 3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해고복직자 46명이 11년 만에 오늘 경기도 평택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서를 배치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경영부진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기한 유급 휴직을 제안해 오늘 현장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험 관련한 소식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후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 지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현재 검토 중인 제도들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공동재보험제도와 보험재매입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고금리 보험 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금리 부담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재매입제도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재보험과 재매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계약 유지 여부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재매입의 경우 계약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기자, 그런데 이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를 얼마나 과연 보고 있길래 이렇게 금융위가 제도까지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빅3 생명보험사의 2차역 마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1조 8천억 원, 한화생명은 1조 원, 교보생명은 5천억 원으로 각각 추정됩니다. 2차 역마진은 고객에게 약속했던 이자보다 보험사의 운용이익률이 낮아 보험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명보험업계 운용이익률은 평균 3.7%로 보험료 평균 적립이율 4.25%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금리 확정형 상품의 남은 만기일은 2019년 6월 기준 20년 이상이 74%나 되는데요. 저금리가 지속되면 2차 역마진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2년 뒤에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생보사들 부채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요? 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 17은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저금리 시기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은 계약 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많습니다. IFRS 17은 이 차이를 모두 부채로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채 지표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687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5.5%의 기업이 지급을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91%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절반 정도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8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에서 수입 판매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10개 품목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후루후시 모테 마스카라 7종과 후루후시 모테 라이너 3종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을 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어제장 하락분을 오늘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9% 오르면서 217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82% 상승세입니다. 660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CES 2020이 개막을 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최신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 업종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0.9% 오르며 5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0.57% 상승하며 7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관련주입니다. 대한항공 함께 보실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 대립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우려 속에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대도 개편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하락하다가 현재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1.7% 오름세 보이며 2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실적 회복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67% 오름세 보이며 7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